네, 안녕하세요. OT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감정평가사 회계학인데 30회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치는 않죠. 다만 이제 가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회계학이 그렇게 쉽게 완성되지는 않아요. 처음 공부하신 분이 30회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냥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30회 중에 한 25회는 재무회계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5회 정도는 이제 원가회계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좀 오래 해보다 보니까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면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숫자만 바꿔서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원가 관리회계죠. 원가 관리회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궁극적인 목적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고, 원가 관리 회계는 뭡니까?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학문이 이제 관리회계인데, 관리회계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사전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원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이 반이고, 나머지 원가에 근거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그 관리회계가 또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론을 집중적으로 좀 할 것입니다.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고요. 교과서를 충분히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 이 사진 문제를 다 풀면서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어느 시험도 그거는 회계학은 그렇게 다 푸는 시험이 없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됐든 세무사 시험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려드렸던 그 전략대로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자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 아시죠? 네, 유형자산 파트고요. 그 부분은 이제 놓칠 수 없습니다. 거기 또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좀 알아두시고, 이론 좀 아셔야 되고, 재무회계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부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유형자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 부분 커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좀 공부하신 부분은 좀 쉽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 회계학이 기초 이론, 기초라는 건 뭐냐? 회계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사건이 있으면, 경제적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건이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측정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걸 또 금액으로 측정을 하고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재무제표 또는 기타 보고서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재무 보고를 가지고 정보 이용자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정보 이용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있겠죠.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채권자도 있을 거고요. 돈 빌려주는 신용이라고 하죠. 신용은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영자는 그것을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한 1년 동안 한 총 그 집합체가 바로 그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고, 그거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수탁 책임, 스튜어드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 기타 정부 같은데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노사 간의 협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기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관심이 많은 정부 이용자들이 꽤나 많다. 그들에게 재무제표를 이제 우리는 제공해 줄 것이다. 자, 회계를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재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이죠. 재무제표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그러죠.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보고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팔든지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뭐가 있다라는 거 좀 아시죠? 그죠? BS가 있고요. 재무상태표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너즈 에쿼티라고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거에 대한 수치를 설명해주는 풋노트가 있습니다. 풋노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것을 설명해주는 주석,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몇 장 안 되죠. 요걸 다 설명해주는 풋노트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사업보고서를 딱 뽑아보면 다트 사이트에서 뽑죠. 그걸 뽑아보면은 뭐 한 300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읽게 되면 뭐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원가나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내부 보고 목적이고요. 그 보고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바깥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보고서. 이거는 왜냐하면은 뭐를 위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회계, 그냥 다 포괄해서 그냥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내부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서, 개인의 실적 평가 등 내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구별,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다. 내부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면에서 외부 관계자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재무회계 구별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재무정보의 수요자는 뭐 투자자, 종업원 등등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 얘기 좀 할게요. 기업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러니까 GAAP, GAAP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데 이 GAAP은 예전에는 코리안 우리 GAAP이 있었죠.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회계 기준을 IFRS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코리아 KIFRS라고 하는 거죠.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KIF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KIFRS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상장 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건을 좀 루스하게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그것을 이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 KIFRS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런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국제 회계 원칙이 됐던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됐던 회계 원칙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성은 ABCD입니다. 회계 실무 지도 원리고요.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고 이해 가능성, 신뢰성, 목적적합 비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습과 회계 절차들을 체계한 것이 회계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GAAP이라는 거죠.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은 뭐냐면은 국제 회계 기준은 이제 예전에는 유럽 중심적인 국제 회계 기준 거기서 태동이 됐고요. 또 미국 중심적인 회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미국 중심적인 회계 기준을 많이 썼는데 미국 중심은 룰 베이스드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룰, 그냥 이런 원칙을 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평가 방식에 있어서 원가법을 쓴다. 평가 방식에서 뭐를 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나오는데 우리 국제 회계 기준은 거기에 약간 유도를 줍니다. 원가법과 아니면 뭐 공정가치법, 뭐 또 원가법과 재평가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유도리를 좀 줬다. 그것을 이제 원칙 중심, principle bas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예외 기준을 되도록이면 줄였고요.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했고요. 회계 기준서 간 일관성을 유지했고요. 개념 체계 근거에서 규정을 하고요.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고요.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정보의 기능은 어떤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정보가 비대칭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이 뭡니까? 그 대리 프린시플 주인이란 뜻이에요. 에이전트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인 이론이라는 건데 보통 주식시장의 이 프린시플은 주주고요. 대리인은 경영자잖아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주주가 이 경영자를 이때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게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인데 이런 것이 좀 완화될 수가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개 기업은 망하게 해주는 게 자본주의 원리예요. 한 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투입됐는데 그 자본으로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그걸 냉정히 평가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자본이 이동하는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있다.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어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회계 원리 부분인데 지금 강의 한 3번, 4번 정도는 회계 원리 부분을 하는데 물론 아셔도 이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 원리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 순환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급회계에 나와 있지 않는 회계 순환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재무제표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한번 제 강의를 좀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이런 내용의 이제 강의를 좀 하거든요. 자, 우리가 BS라는 것이 있습니다. BS. 이것이 원래 이제 BS는 아닙니다. 이게 BS라는 게 밸런시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대차 대조표죠. 그러니까 요즘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를 쓰면은 회계학 공부한 지 꽤 오래됐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 그 상법청이나 이런 데는 그런 표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러나 영어로 이제 간단히 약자로 BS라고 쓰고요. 보통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뭐로 씁니까? IS, Income Statement 이렇게 씁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는 또 예전처럼 이름이 달라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름을 쓰고요.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들어가죠. 주식회사 뭐 X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점이 들어갑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요거에 기간이 들어가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S는 어느 한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IS는 전반적인 1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BS, IS 요 차이를 좀 아시고요. 자, 이제 제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출판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 합니다. 책 만드는 거죠. 근데 출판사 하는데 돈이 한 20억 필요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자본 10억밖에 없었습니다. 자본금 10억이에요. 근데 10억 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차입을 했습니다. 은행 가서 장기 차입금 10억 했습니다. 그럼 토탈 내가 가지고 있는 조달된 자본은 20억입니다. 맞죠? 20억을 조달했고 이걸 가지고 출판사를 할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 좀 정리합시다. 이쪽은 자산이죠. 이쪽은 부채죠. 여긴 자본이죠. 자본과 자본금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죠? 근데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하고요. 맞죠? 이건 내 돈이니까 자기 자본이죠. 요것도 결국은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은 맞는데 이건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온 자본이든 내 주머니에서 나온 자본이든 이것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됐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BS의 차변은 뭘 보여준다? 조달된 자본이 어떻게 투자됐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BS의 대변은 뭐다?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자본 구조가 어떤가? 부채 대 자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20억 생겼네요. 사업 시작합시다. 공장 지어야 되겠다. 공장 지으면 어디다 줘요? 예, 토지를 우선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토지 비용이 비싸겠죠. 뭐 토지 대에 한 10억 듭니다. 어쩔 수 없죠. 거기다 공장 져요. 뭐 3억 듭니다. 윤전기도 필요하겠네요. 기계 2억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고도 들겠다. 그죠? 한 2억 듭니다. 그 다음에 집기비품, 네네, 집기비품 한 2억 듭니다. 아이고, 이제 다 준비하고 나니 한 1억이 남아있네, 현금이. 이 상태는 뭡니까, 지금? 모든 공장, 유형자산을 다 마련을 했어요. 이 유형자산이 있어야만 이제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 자금은 다 완전히 투여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만드는 회사? 예, 책 만드는 회사. 뭐를 생산 라인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A4 용지는 있어야 지금 책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렇구나.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A4 용지를 사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기록이 되느냐면 원재료 1억이 기록이 돼요.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예, 원재료가 이제 투여가 됩니다. 생산 라인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재료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때는 제공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겠죠. 자, 제공품 라인 위에서 딱 모든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제품이에요? 상품이에요? 당연히 제품이죠. 만들 제자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에서 제공품을 거쳐 제품으로 갔습니다. 자, 이 제품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네, 팔려고 만들었습니다. 팔까요? 네, 팔겠습니다. 1억에 팔까요? 1억에 팔면 우린 바보라 그러죠. 여기에 마진을 붙입니다. 20%, 그래서 1.2억에 팔았습니다. 그 이거 뭐라고 할까요? 현대 거래는 현금 거래하면 좋지만 현금 거래가 아니라 신용 거래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매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매출 채권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45일 정도면 회수가 된다 그래요. 자, 회수가 됐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 1억이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 근데 이 좌우가 지금 안 맞고 있네. 좌우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쪽에 뭔가를 0.1을 끼워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20.2억. 그래서야 좌우가 일치합니다. 차변 대변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네,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영업한 결과가 여기에 축적된 거죠.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BS를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처럼 아주 훌륭한 회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0.2억의 현금과 0.2억의 이익잉여금이 생긴 거예요. 처음 한 권을 팔면서 2권, 3권, 4권 하면서 현금이 점점 커지고 이익잉여금이 계속 커지겠죠. 현금 커지고 이익잉여금 커지고 쫙. 그러면서 지금의 수없이 많은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축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축적돼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겠죠. 물론 일부 현금으로 들고 있고 일부 뭐 단기 투자 자산으로 갖고 있겠죠. 하여튼 이게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고 엄청나게 같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보면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만큼이 자본 사이드고 요만큼이 부채 사이드고, 야, 이 부채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스탁분의 만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무 비율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좋겠다. 그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 중에 BS는 뭘 보여줍니까? BS는 이 경제적 자원, 이걸 경제적 자원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타인자본, 이 사람들 채권자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 주주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죠. 누가 먼저 갖고 있어요? 채권자가 먼저 갖고 있죠. 만약 이 회사가 잘못된다면 채권자들은 바로 모여서 스탑!
하고 이것 빨리 청산하자. 해산, 청산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럼 이거 다 털어내고 돈 먼저 가져가겠죠. 그 남은 재산은 이 주주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주주는 어떤 상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자녀 재산, 왜 자녀예요? 먼저 채권자 주고 자녀가 남았으면 그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주주. 그렇게 우리가 상법에서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이제 BS의 현상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또 어떻게 보여준다? 손익계산서는 기간입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너네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매출액이라고 하지만 매출 수익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했습니까? 일단 책 한 권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1.2억이 됐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인데? 매출 원가는 1억이었죠, 제품. 그럼 이거 빼고 난 것이 뭐야? 네, 매출 총이익입니다. 0.2억. 다른 판관비도 들었겠지? 네, 판매비, 일반 관리비. 근데 이거는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냥 제로라고 합시다. 제로일 수는 없지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업이익이 0.2억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업이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영업이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업이익은 바로 이런 파이 차트에 비유를 했습니다. 올해 파이 차트가 이만할 수도 있고 내년에 이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작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이 차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파이 차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첫 번째,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갖고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행이에요. 은행은 항상 관심이 있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하느냐. 영업이익에 대해서 특히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걸 구해요. 너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 이자 줄 거 아니니 지급이자 이자 비용 줄 거지. 이 영업이익이 이자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나면 은행은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얘네들은 영업이익을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 이자 정도 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은행은 관심이 있죠. 왜? 이자만 잘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자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죠. 그 다음 이 파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 누가 관심 있냐면은 나라가 관심 있어요. 국세청, 그죠? 국가. 아이고야, 뭐예요? 법인세 비용이겠죠. 그 다음 나머지 누가 관심 있을까요? 이 부분 주주 아닐까요? 그렇죠. 이 파이가 많든 적든 은행은 정해진 자기 이자와 원금을 받겠지만 국세청이나 그래서 세금이나 주주 같은 경우는 이 파이의 크기에 따라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크면 클수록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다? 이 파이 차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분기마당 증권시장에서 영업이익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왜? 이 파이 차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우리는 KIFRS 기준에 의해서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자비용 얘기하는 거죠. 기타수익, 기타비용 이런 항목을 쓰고요. 요거 빼고 나고 더하고 빼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라고 그래요.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요거 더하고 이거 빼고 하겠죠. 당연히 뭐 금융비용도 있고 기타 비용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 이 비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지금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이고요. 그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여기서 빼게 되면 법인세 비용 뺀다는 거죠. 비용 빼는 거죠. 법인세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겠죠. 빼고 나면은 그 밑에 뭐가 나온다?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기순이익이 이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단기순이익, 넷인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영업. 이게 0.2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BS와 IS의 관계이다. 그러나 회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이 넷 인컴이 0.2억, 몇 억이라고 나갔다 해서 이 돈이 그 회사 내부에 금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업의 매출액, 수익 비용의 인식 기준은 수익은 어떻게? 네,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실현주의로 인식을 하고 비용은 어떻게 인식해? 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식을 합니다. 실현주의는 뭐냐면 물건을 인도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실현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기준을 위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서 인식을 합니다. 자, 현금을 받고 파는 것도 매출이 될 수 있지만 현금을 받지 않고 팔아도 매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리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니까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물건을 인도했다는 거는 얼마짜리를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무슨 문제냐? 여기 나와 있는 넷인컴이 그대로 현금 넷인컴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현상이 발생시킬 수 있다? 흑자 도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흑자인데 도산이래. 도산이라는 거는 현금이 없어서 안일 뿔자 건넬 또자 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금을 건네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충분히 분석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Statement of Cash Flow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적이 있다면 합계하면 얼마 나오겠죠. 근데 여기 애초에 기초에 현금이 있었습니다. 얼마. 이건 기중의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거 합치면은 기말 현금이지 뭐. 기말의 현금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Statement of Cash Flow,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표다. 중요한 게 이 내용이죠. 영업, 투자, 재무. 우리의 재무제표는 BS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업활동이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투자활동이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재무활동입니다. 이 세 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이 넷인컴이 얼마 나왔다 하면 그 금액도 합리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이게 보여줘야지 이 금액은 마이너스인데 이게 상당히 플러스가 나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회계 처리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냥 부드럽게 마사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식스팩을 가지고 있는 멋있는 남자라고 제가 주장해 본들 이 옷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저보고 식스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통 벗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통 벗어보면 다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디 가나 이 재무제표에서는 BS, IS, CF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다. 물론 거기에 다른 오너즈 에쿼티 부분 자본 변동표도 있긴 하나 그거는 이 부분에 이제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판단하는데 는 뭐 그렇게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S, IS 중요하고요. CF까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 이걸 만드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재무 회계라는 것,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현금부터 투자됐고 이 부채 자기 자본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강의는 앞으로 이제 보통 이 시험은 아주 일관성 있게 나던 곳에서 계속 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이해시켜 드리면 아마 뭐 우리가 뭐 목적이 뭐 한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서 뭐 80점, 90점 그건 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그거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도 모든 시험이 다 그래 회계학이. 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못 푼다기보다는 어쨌든 성적은 뭐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회계학을 좀 폭넓게 한번 공부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회계 이제 순환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전 30강 중에 재무회계를 하는 25강이 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다? 회계 순환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